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며칠 전에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회의인 양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리커창 총리가 국정연설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참 놀랐습니다. 작년에 자신만만하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약간 뭔가 풀죽은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하는 말도 지금 중국의 앞에는 너무나 힘든 과제가 있다.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Sense of crisis, 위기의식이 담긴 말들이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중국 공산당 양회에서는 전국인민대표회의가 열리죠. 중국 전역에서 한 3,000여 명의 대표가 나와서 며칠 동안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 양회의 가장 큰 관심은 금년도 경제 성장 목표를 몇 %로 잡느냐에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리커창 총리가 진짜 파격적인 실토를 했습니다. 차이나의 고도 성장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성장보다는 안정이다 그러면서 금년도 성장 목표를 5.5%로 잡았어요. 근데 이 5.5%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하드 에퍼죠. 진짜 힘든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약간 자신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가 성장 목표를 6% 이상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8.1%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약간 허상입니다. 왜냐면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전년 대비거든요. 근데 2020년에 팬데믹 때문에 중국이 한 2% 성장밖에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한 건 아니죠. 전문가들은 이번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가 5%에서 5.5% 사이의 성장 목표를 이야기할 거라 기대했는데 제일 높은 수치 5.5% 성장 목표를 이제 내던진 겁니다. 5.5% 성장은 지난 30년 만에 최저치 성장 목표입니다. 천안문 사태 이후에 한때 4.5% 성장을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후 중국 경제는 거의 30년 동안 10%대 성장을 했어요. 15, 16, 10% 성장을 하다가 2011년에 가서 8%대로 떨어졌고, 2016년에 다시 6%대로 떨어져 갖고 작년까지 그래도 6% 이상 성장을 했는데 금년에 6%로 떨어졌는데, 제가 왜 6%라고 말씀드리냐면 중국은요, 오래전부터 6% 성장이 어떤 마지노선 최소 성장 지표라고 생각했어요.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는 중산층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중국 경제가 6% 이상 성장을 해야 된다. 쉽게 설명하면 중국 공산당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 이상 성장을 해야지 중국 인민들이 만족하고 공산당을 지지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외국의 전문기관들은 중국이 5.5% 성장 못할 거라는 겁니다. 5%는 커녕 4%대에 머물 거라고 다 부정적으로 예측을 했어요. IMF는 연초에는 중국이 5.6% 성장할 거라고 예측하다가 4.8%로 성장 예측을 낮췄습니다. 일본의 노무라 증권은 4.3%, JP모건 같은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은 대개 4%대 성장을 예측했거든요. 왜 그럼 외국의 전문기관들이 중국이 5.5%, 5%도 아니고 4%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느냐는 이유를 제일 크게 내건 게 뭐냐면, 여태까지 중국 정부가 상습적으로 써먹던 경기부양책, 쉽게 말하면 중앙정부가 재정을 풀고 막 이 돈을 꼬가지고 과감하게 인프라 투자하는 거죠. 뭐 도로, 다리,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를 하면 경제가 막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전통적인 돈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커머스 뱅크의 그 예측에 의하면 지금 이런 상태인데 막 이런 경기 부양책 쓰다는 가뜩이나 지방 정부의 부채, 특히 숨겨진 부채가 많은데 부동산 버블이 발생하면, 실제로 일본에서 부동산 버블이 발생해서 장기 20년 불황 터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 지금 보면은 GDP 대비 총부채 비중이 270%까지 올라갔는데 무리하게 이런 경기 부양 정책을 쓰면은
뭐 부채 비중이 300% 넘고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건설 경기를 통해서 부동산 경기를 올리는 것도 힘든 게 뭐냐면 헝다그룹 있지 않습니까? 헝다그룹이 지금 부도 위기에 있는데 금년에만 한 77억 불 정도 부채를 상환해야 되고 내년에는 더 많게 100억 불 이상을 상환해야 돼요. 근데 이 헝다그룹의 그 부도 위기 때문에 모든 중국인 투자자들이 뭐 불만을 토하고 난리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는 게 외국 전문기관의 예측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가 분명히 리커창 총리가 성장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겠다거든요. 그걸 리커창 총리가 한 말하고 전통적인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하고 이 상호 모순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커창 총리가 말한 대로 안정 성장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긴축을 해야 되거든요. 통화도 긴축하고 재정도 긴축하고 신용도 긴축해야 돼요. 실제로 베이징에 6,300억 불 신규 대출을 감축했어요. 자, 그러면 돈을 푸는 인프라를 통한 경기 부양책하고 리커창 총리가 말하는 안정성장을 긴축하고는 서로 안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심각한 내수 침체입니다. 중국 경제가 작년에 그나마 8.1% 성장을 한 거는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데 영향이 있는데, 의외로 중국 그 성장 기여도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밖에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내수입니다. 내수가 중국 경제 성장이 한 65% 기여한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수가 막 활성화되는데 중국이 심각한 내수 침체에 빠진 게 뭐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가 제로 코비드 전략. 제로 코비드 전략을 쉽게 말하는 겁니다. 베이징이 초기에 우한에 막 철저히 봉쇄하고 봉쇄해갖고 뭐 이 코로나를 거의 잡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미국, 뭐 일본, 유럽 코로나가 확산되고 난리치니까 베이징의 시진핑 주석, 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유럽 국가 봐라, 너희들 체제의 우월성 측면에서 우리 코로나를 효율적으로 봉쇄하는 우리 중국 공산당 체제에 뒤진 거라고 어떤 체제의 우월성 측면에서 뭐 마스크 외교도 하고 그랬거든요. 사실 그때 세계 모든 사람들 볼 때 약간 뭐 그럴듯해 보였는데, 이게 지금 와서 하도 봉쇄를 해놓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돈을 못 쓰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가 소득 양극화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산당은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맹긴 건데, 중국 공산당은 엄청난 소득 양극화를 빚어냈습니다. 중국의 상위 부자 10%가 중국 전체 가계 자산의 약 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펑펑 쓰는데 어디다 쓰냐면 외제 명품 있지 않습니까? 루이비통, 롤렉스 이런 거 펑펑 사는데, 그런 외제 명품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고 중국의 내수 활성화에 아무런 기여를 못하고, 거의 대부분의 중국 인민들은 10억 이상의 인민들은 돈이 없으니까, 소득이 적으니까 소비 지출을 활발히 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산업의 위축인데, 중국에서 GDP 대비 산업별 비중 보면 제조업은 40%고 서비스 산업이 55%예요. 근데 그만큼 서비스 산업이 중요하다는 건데, 아까 내수 위축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게 서비스 산업 부분이죠. 제조업은 그나마 수출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나은데,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에서 서비스 산업 성장률이 2%포인트가 떨어지면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가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 산업의 심각한 위축이 중국 경제의 금년도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하고 다시 제가 생각해 보시는 게, 자, 그럼 중국 경제가 마지노선이라고 여기는 6% 성장이 무너지면은 실제로 금년도에 뭐 노무라 증권이나 JP 모건의 예측대로 4.3, 4.5% 성장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쉽게 말하면 중국 공산당 체제가 흔들립니다. 심각한 청년 실업이에요. 중국 인구가 14억인데 1년에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이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 엄청난 거죠. 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1,000만 명의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국정연설에서 리커창 총리가 job security, 특히 이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 위해서 금년에 1,100만 개 일자리를 맹길겠다고 언급했는데,
작년 양회에서는 리커창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안 했답니다. 그만큼 지금 리커창 총리 머릿속에는 야, 성장률이 떨어지면 이 대학 졸업한 애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이걸 일자리를 마련 못하면 중국 공산당 체제 불안 요런데 어떡하나 하고 고민이 많은 거죠. 중국도 전체 실업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4.9%인데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것 같아요. 14.6%입니다. 아주 높죠. 그 다음 재미있는 거는요, 요즘 베이징에 인민해방군 간부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요. 왜냐하면요, 미제 무기에 차이나가 막강하다고 봤던 러시아의 최신 전투기 탱크 그냥 박살이 나고 있는 겁니다. 저 사진 보십시오. 저거 이제 러시아가 자랑하는 카모프 공격용 헬기인데, 이 공격 헬기가 우크라이나군에서는 스팅어 미사일, 저거 메이드 인 US입니다. 스팅어 미사일에 빵빵 맞고 떨어지는데 우크라이나의 정부 주장에 하면은 카모프 헬기 한 30대를 격추시켰고 스팅어 미사일로, 그 다음에 그 러시아 전투기도 한 30대 격추시켰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은 엄청나게 러시아의 공군 전투기하고 공격력 헬기가 허접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무기 시스템하고 상대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러시아가 자랑하는 탱크 시리즈가 막강하지 않습니까? 이 막강한 러시아의 탱크 군단이 미국에서 맹긴 자블린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저 미사일에 또 빵빵 깨지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라켓포, 대전차포가 이렇게 직선으로 나가기 때문에 탱크 정면에는 아주 다 두꺼운 철갑을 둘러요. 그래서 어지간한 대전차포 마저도 끄떡없게. 근데 이 자블린 미사일은 딱 동영상을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늘로 얘가 올라갔다가요, 하늘에서 위로 그냥 수직으로 꽂는 겁니다. 이게 탱크의 포탑 쪽을 때리니까 그쪽이 탱크가 약하거든요. 러시아 그 탱크들이 그냥 박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그 인민해방군 지도자를 보니까 저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위대한 인민해방군의 랴오닝 항공모함, 저거 우크라이나에서 건조한 항공모함 중국 개조한 거예요. 저기 막강한 인민해방군 육군의 탱크, 저거 기본적으로 러시아 T-탱크 시리즈 이렇게 이 기술 들여서 만든 거고, 뭐 중국이 지금 자랑하는 미국이 F-35 스텔스 그 함재기 비행기 맹일하다니까 야, 우리도 맹길겠다 그러면서 선양 FC-31 스텔스 함재기라고 그렇게 선을 보였는데, 저것도 오리진은 러시아의 수호의 항공기 기술을 뭐 베끼든지 라이센스가든지 뭐 훔쳐든지 그랬고 맹기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이 자랑하는 인민해방군 군사몽, 앞으로 뭐 30년 후에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차이나 무기 시스템이 러시아 무기 시스템인데, 지금 한번 붙어보니까 미국 무기 시스템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붙어보니까 그냥 박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야, 이 국방비는 증액시켜야 되고 금년도에 7.1%를 증액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작년에 6.8%인데 점점점 국방비 증액을 가속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은 야, 2035년까지 월드 클래스 인민해방군을 맹기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하고 맞짱 뜨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내세우는 게, 야, 미국이 항공모함 11척 갖고 있지 않느냐. 우리 뭐 차이나가 미국만큼 못 가져도 6척은 가져야 되는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뭐 남중국해에서 뭐 이 미 해군 제압하고 태평양의 반을 나눠 갖자 이거죠. 뭐 말이야 멋있죠. 두 번째, 거대한 전함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다음에 공군은 뭐 스텔스 전투기 아까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육군은 4세대 전차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육군, 해군, 공군 만반의 전투 태세를 갖추라고 이제 막 주장하면서 국방비를 7.1% 증액하는데, 제가 보기엔 뭐 차이나가 뭐 육군 뭐 좀 이렇게 증강하고 공군 증강한 거는 큰 부담이 아니죠. 해군 저게 돈 먹는 하마입니다. 해군. 미 전체 국방 예산의 60% 이상을 미 해군이 써요. 미 해군 중에서 뭐 초계함, 구축함이 아니고 11척의 항모 전단을 맹는 데 쓰거든요. 항모 전단 하나 만들고 운영하는데 어지간한 나라 1년치 국방 예산이 들어가는데, 중국이 6개의 항모 전단을 맹긴다 그러면 엄청나게 중국 국방비에 압박을 주고 중국 경제 재정 전체에 압박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요,
1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언젠가는 미국하고 태평양에서 붙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미리부터 전함, 군함을 많이 맹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군함을 건조했어요. 특히 전함을 건조했는데 한때는 일본 전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해군이 군함 맹글에 쓸 정도로 그 정도로 해군은 돈 먹는 함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군비 경쟁 수렁에 빠지는 차이나입니다. 왜 제가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그랬냐면요. 우선요. 자, 이거 보시죠. 표를 보시면 미국, 일본, 인도, 대만이 이렇게 뭐 이 얼라이언스가 되었고 동맹이 되었고 이제 차이나를 압박하고 있는데 7.1% 국방비를 증액해도 차이나 전체 국방비는 2,370억 불입니다. 근데 미국은요. 7,730억 불이에요. 요번에 이제 미 정부가 의회에 내온 국방 예산안이 미국하고 중국만 봐도 3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중국이 인도를 건드려 놨잖아요. 히말라야에서. 인도의 국방 예산이 500억 불이 넘어요. 그 다음에 일본의 국방 예산도 500억 불에 가까운 470억 불이고 대만 조그만 나라 같지만 그래도 국방 예산이 133억 불이거든요. 그러면 일본, 인도, 대만 세 나라 국방 예산을 다 합치면 1,000억 불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미국과 이 세 나라의 국방 예산을 다 합치면 중국 국방 예산이 3배 내지 4배가 되는데 이론상으로 숫자상으로 어떻게 중국이 이 3배, 4배 국방 예산을 많이 지출하는 나라를 제압합니까? 이게 제가 강조하는 중국이 어떤 군비 경쟁에 잘못 말려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건요. 이 미국, 일본, 인도, 대만이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점진적으로 국방 예산을 줄여왔어요. 왜냐면 냉전이 종식되니까 이제 뭐 싸울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중국이 뭐, 중국몽 그러고 남중국에서 난리치고, 대만이 오면 난리치고, 싱가포르 난리치고, 히말라야 난리치니까, 이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들이 몇 년 전부터 다시 국방 예산을 증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스스로 자초한 불러들인 군비 경쟁인 겁니다. 중국이 군비 경쟁의 수위에 빠진다는 예를 한 가지 숫자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중국이 그냥 힘차게 경제 성장률은 5.5%인데 7.1% 무리하게 국방 예산을 증액하면 금년도 증액되는 국방 예산이 165억 불이에요. 이걸로 이렇게 뭐 더 해야 되는데 미국은 슬슬 걸어가면서 2% 국방 예산만 증액해도 154억 불입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국방 예산이 증액되는데 기본 국방 예산 크게 미국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1년에 국방 예산 증액을 미국보다 1,5배, 4배 팍팍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중국이 이론상 1년에 10%, 15% 국방 예산을 팍팍 올려야 되는데 그거는 힘들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미국의 항모전단이 남중국해를 항해 자위구조하면서 13번을 왔다 갔다 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중국은 팔팔 뛰면서 랴오링 깡통 항공모함 전단 갖고 뒤에서 자기도 폼 잡고 이 항해 시위를 했는데 재작년 있지 않습니까? 2021년에는 6회밖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더블 친 겁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남중국해에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게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제가 이렇게 딱 보기에 미국의 전략이, 워싱턴의 전략이 옛날 레이건 대통령이 군비 경쟁을 막 유발시켜갖고 결국은 경제력으로 이 구소련이 손들고 맹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이 은근히 중국과 군비 경쟁, 특히 해군력 경쟁을 유도하면서 어떤 중국이 어떤 수렁에 말려들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리커창 총리는 경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중국 경제의 현실, 세계 경제 속에서 중국이 계속 크려면, 중국 경제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재정 운영을 하고 예산을 운영해야 되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번에 양해에서 국정연설을 하면서도 얼굴 표정이 어둡고 뭔가 기가 풀이 죽어 있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자, 성장률은 뭐 10%, 6%에서 5%, 성장률은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중국몽 그러면서 미국한테 도전하겠다고 군비를 7%, 뭐 8% 계속 성장시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금 그래도 배지 내세우는 이유는 GDP 대비 중국의 국방 예산이 2%가 아직 안 된다. 참고로 미국은 3%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국방비를 증액시켜도 된다 그러는데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세계적으로 각국의 이 국방비를 분석하는 기관인데 숨겨놓은 국방비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의 국방비는 2%가 넘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뭐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국방비를 이렇게 계속 늘리면은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중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8%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중국 경제가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이런 식으로 망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3.4%고 러시아가 3.9%예요. 그런데도 안 되잖아요, 러시아가. 거기다가 또 중국에는 앞으로 다가오는 쓰나미가 하나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중국에서 60세 이상 인구가 2억 7천만 명, 전체 인구의 한 20%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으면 사회복지 비용이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국가 재정에서. 국가 재정이. 초고령화 사회 때문에 사회복지 비용에 쓰는 돈이 많이 늘어나야 되고, 성장률은 떨어지면 국가 재정으로 들어오는 돈이 점점 적어지는데, 국방비 지출은 계속 느리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중국 경제가 무너지고, 중국몽은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